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호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경희공채 73기 시험이 끝났고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내년에 있을 74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74기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 그것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그 경찰 간부 시험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초보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올해 시험에서 정말 아깝게도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권도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태권도 기본적인 자세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급, 7급 이 정도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이제 한 1년 남았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링 위에 올라가서 수년 동안 공부했던, 예를 들어서 3단, 4단, 5단 이런 유단자들과 결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난 초보자니까 뭔가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초보자가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정말 그 날고 기는 실력을 길렀던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기간 그분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정말 아깝게 실패를 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실력보다 우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출제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서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운의 요소, 우연적 요소를 극복을 못해서 실패하신 분들을 제가 몇몇 알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저도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미국의 어떤 여배우는 실패라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수험가에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합격자 발표를 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도서관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치고 그 다음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또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다음 시험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 것은 이젠 좀 잊어버려야 되겠죠. 털어버리고.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시험의 어떤 경향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희공채 시험의 경우에 이제 출제를 주관한 측이 지금 경찰대학으로 예전부터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찰 시험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출제자들의 마인드를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렉스 스터디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그러한 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그 73기 경희경채 시험의 어떤 그 경향,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74기에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 과목을 다 하긴 그렇고 주요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사법,
주요 과목이겠죠. 또 그다음에 경찰학, 그다음에 범죄학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비율이 어떻게 변했고 올해 난이도가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걸 더 분석을 해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법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증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비율을 본다면, 형법 총론 약 30% 정도, 형법 강론 40% 정도, 또 수사 증거 약 30% 정도. 자, 요 정도의 비율은 작년과 비슷하게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이 작년 것이고요. 이 그 뒤에 부분이 올해 74기 문제입니다. 또 여기서 개수는 이제 문제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문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별로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작년 시험의 경우에는 그 지문이 총 168개였는데 올해는 164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별로 비율을 해볼 때 전체적인 비중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 아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이론과 학설 부분입니다. 뭐 이론과 학설 부분은 이제 판례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이 작년에는 총론의 경우에는 9개 지문 정도가 출제됐는데 올해는 2배 훨씬 넘어서 21개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강론의 경우는 작년엔 2개였는데 올해는 거의 6배 증가해서 12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 부분 이것도 뭡니까? 이 경찰 간부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이론 내지 학설을 매우 중시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법과대학의 법학과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이 형법을 놓고 얘기한다면 이 교수의 어떤 그 유형을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론 교수라는 분들이고 또 한 분은 실무 교수라는 분들입니다. 자, 이 이론 교수는 어떤 분들이냐? 이 형법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대개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신 분들이죠. 또 아니면 뭐 독일이나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와서 교수가 되신 분들이죠. 자, 이런 이론 교수들은 무엇을 중시할까요? 당연히 이론과 학설을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실무 교수는 어떤 분들이냐? 실무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다가 교수가 되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뭘 중시할까요? 당연히 판례 쪽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국가시험을 본다면요, 판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 이론 교수님 분들은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국가시험이 실무자를 뽑는 시험은 맞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론을 모르고서는 판례를 이해할 수 없다. 또 그다음에 그분들을 볼 때 시험 공부할 때 아니면 언제 이론과 학설을 공부하겠느냐.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론과 학설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의 이러한 변화는 바로 그 이론 교수님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의 경우는 이론 학설부리 차지하는 비율이 형사법에서 17%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30%에 가깝습니다.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비율면에서 크게 보면은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또 대비를 해야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범죄학을 본다면요, 외관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요 10%, 50% 이건 뭐냐면 이 범죄학을 경찰 간부 시험에 도입을 하면서 경찰청에서 이 그 파트별로 출제 비중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 올해 시험 문제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그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요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 대책론의 경우에는 좀 그 어떤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벌론 부분. 형법 조문하고 관련이 높고요. 또 보완 처분에 관한 부분, 또 그다음에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 여기서 이제 법령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소년법 내용, 이런 법령 내용들이 다른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대책론에서는 법령보다도 어떤 이론 중심으로 학설 중심으로 이렇게 3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것을 확고한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범죄 대책 쪽에서 범죄 대책에서 실무 빼면 뭐가 남느냐. 그래서 실정법을 중시하신 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 해경 간부 시험에서는 그한 실정법을 묻는 문제, 뭐 소년법 내용을 묻고 뭐 이런 내용들이 8문제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간부 시험의 경우에도 그러한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만약의 경우까지 대처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학 부분인데요. 이 경찰학 요 내용들은 경찰 실무 종합의 어떤 목차를 따라서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역시 뭐 외관상으로 출제 비중이나 유형별로는 큰 변화는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시험의 경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주로 형사법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범죄학하고 경찰학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요. 어쨌든 그 유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느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 문제의 내용 측면이고 또 하나가 문제의 형식 측면입니다. 이 난이도가 상승한 어떤 내용적 측면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면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뭐 학원의 교재라든가 아니면 그냥 원론서, 개설서 요 정도를 가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첫째, 여기서 그 이론이나 학설 문제가 비중이 증가됐을 때 학생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 학설 문제의 비중 증가, 이것은 그 아까 봤지만 형사법에서 그 뚜렷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역시 형사법에서 이 4대형 복합 문제 때문에 역시 난이도가 상승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학설 문제라든가 이런 사령 문제는 사실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주된 교재 가지고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학설 없는 그런 교재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령 문제라는 것은 또 그다음에 뭐 여러 모의고사라든가 문제집을 통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그 학생들이 이런 자기의 기본 교재를 정말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서 요 영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영역을 벗어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기본적인 원론서가 아니라 학원 교재가 아니라 학문적인 학술서에 있는 내용이 그냥 문제로 출제된 경우도 있었고요. 논문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도 출제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 문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학에서 이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뭐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 정도는 이런 원론서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출제는 제가 볼 때 이거 잘못된 출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 시험이라면서 일단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점수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라야만 그게 좋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학술서나 논문이나 외국 자료를 봐야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이것은 이런 원론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도 이건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공부 전혀 안 한 학생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 우연에 의해서 잘 찍는 사람들, 그 운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이건 경찰학의 경우에 아주 경향이 가했는데요. 지역적인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법정형을 묻는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법정형, 뭐 10년 이하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자,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법정형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금방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왜 외워야 됩니까? 근데 또 이런 법정형을 물어보면서 또한 이거 문제를 개수형으로 냈더라고요. 이건 그냥 운 좋은 사람 맞히라. 이거밖에 안 됩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출제는 사실 출제 당국이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험이라는 것을 실력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 제도로 변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내용을 출제하신 그 출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 대학에서 뭐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범죄학과 경찰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일 겁니다. 그럼 본인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의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강의했습니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을 겁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을 왜 내죠? 또 본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교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 교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니, 교재도 없는 것을 왜 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런 출제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학생들, 자기 제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내는 겁니까? 이건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뭐 문제의 수준은 높아졌다 이렇게 자화자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중요한 거죠. 실력이 있고 성실한 이런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럼 어쨌건 뭐 우리는 뭐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을 출제하는 것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해 시험 난이도가 상승한 이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문제의 형식적 측면에 뚜렷한 원인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개수형의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경우는 작년엔 뭐 5개밖에 안 나오는데 올해는 12개나 개수형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경우에는 작년에 8개였는데 올해는 12개나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개수형, 이거 문제가 많은 문제 유형입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 법무부 측에서 사법시험의 문제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그런 형태가 없을까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박스형이 나오게 되고 조합형이 나오게 되고 뭐 OX형이 나오게 되고 했고 또 개수형도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근데 법무부에서 개수형은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왜?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개수형은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아는 수험생들만이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런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냥 가물가물한 이런 지식 가지고 다 답을 결정하는 건데 근데 개수형은 명확하게 다 알아야만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찍는다. 우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연성. 이거 도박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야지, 실력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돼야지, 왜 우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도록 만드냐는 겁니다. 또 사법시험이 2010년 마지막으로 없어졌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 시험은 2012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개수형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왜? 이게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수형은 출제하면 안 됩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굉장히 훌륭하고 고급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변별력이 없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학생들이 애를 먹었고,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 실력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도, 이 개수형 부분도 역시 실력보다도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 경찰대 그 측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한가, 변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내년 시험에서는 이런 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기를 제가 정말 간곡하게 호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그 내용적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 또 그다음에 형식적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험생은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내년에도 출제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넥스 스터디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내용 면에서의 대책입니다. 내용에서의 대책.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경우는 이론 학술 문제라니까 사례형 문제 쪽이 좀 어려웠고요. 또 이제 범죄학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어려웠죠. 또 경찰학의 경우에는 역시 지역 쪽에 법령 내용이 좀 어려웠죠. 어쨌든 이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일단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넥스 스터디에서는 사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원들은 강의를 중심으로 한다면, 넥스 스터디를 학원으로 얘기한다면 강의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지역적인 내용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강의하신 선생님이 이런 지역적인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번 74기 대비 그 경찰 간부 시험 지원생들을 위해서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 학술 문제 좀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례형 복합 문제도 이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 출제 범위, 기본적인 원론서의 범위를 벗어난 이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 학술 교재서라든가 논문도 찾아보고, 또 외국 자료도 중요한 것은 문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 서적을 막 갖다가 지금 번역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좀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이 범죄학, 전 세계 범죄학의 현재 주류가 되는 그 나라가 사실 미국이죠. 그 미국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해당되는 범죄학 서적들이 국내에서 대부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이 한 10여 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번역서들이 국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원론서를 넘어서는 부분들 최대한 문제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이탈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적인 법령의 문제인데요. 이 경찰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법령의 개수를 따져보면 100여 개 전후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100여 개의 그런 법령의 내용을 구속진대까지 샅샅이 다 암기한다는 거,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기본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덮어두고 자꾸 무슨 논문이나 보려고 들고 외국 서적 갖다 읽고 막 지역적인 법령 외우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논문, 모든 외국 자료, 모든 지역적인 법령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될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기존의 원론서라든가 학원 교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맞는 거.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우연적 요소가 배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출제가 될수록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이 그 원론서, 학원 교재 이런 것에 더욱 충실을 기해가지고 이 부분은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출제 가능성 여부를 저나 이 렉처 소재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문제화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보다 좀 발전된 나아진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내용 면에서의 렉처 스터디의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 면에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수형이 좀 늘어났으니까 글쎄요. 제가 개수형 출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뭐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년에 가서 개수형 문제가 줄어들지도 모르겠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렉처 스터디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이 개수형 문제의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번 경찰 간부 시험에 필기 시험에 합격한 학생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개수형 문제도 상당히 많이 정답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수형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정답을 추적해서 정답을 선택했더니 상당 부분 적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렉처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의 어떤 노하우, 스킬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기 위해서 합격자와의 만남 이런 것을 많이 주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스킬과 노하우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개수형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치고 나오는 것들 밑에 뭐 이렇게 OX, X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역, 니은 해서 조합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 유형의 출제를 확대를 좀 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그다음에 일단 그 렉서디가 강의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 문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좀 더 많이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법의 경우라든가 또 최신 판례라든가 또 범죄학이라든가 또 경찰학 같은 데서 그 이론적인 부분의 출제는 제가 더욱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또 저 혼자 모든 과목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정말 좋은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임진복 부원장님이란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 그 법현 학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준비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좀 하셨습니다. 또 한국법학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고려사이버대학에서 헌법, 또 형법, 행정법에 대한 특강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렉스스터디 전임으로서 학생들의 상담과 그다음에 문제 출제, 관리, 경향 분석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해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임진복 부원장님처럼, 이 경찰 간부 시험의 흐름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하고 임진복 부원장이 협의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정말 좋은 문제, 또 그다음에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 정말 불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강의 중심의 학원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죠. 문제 중심의 학원인 렉스스터디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신뢰를 하고 이 프로그램에 아주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정말 내년에는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대책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식면의 대책, 내용면의 대책, 주체면의 대책. 그러나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대책의 측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적중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관리를 잘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의 속담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시험에서 정말 꼭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자, 이 생활의 단순화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뭐냐?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이거 빼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공부에 할애를 하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가끔 보면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사생활, 뭐 개인의 생활이 뭔가 좀 복잡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친구한테 문제가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적어도 1년 동안은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하는 거. 여기에다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공부하라. 이거 안 되면 렉서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두 번째, 성실하게 이 렉서디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를 잘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렉서디에 와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시험 응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온 겁니까? 그냥 독서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와서 그러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공부의 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1년 뒤에 있을 시험을 의식하면서 공부할 때하고 내일 있을 모의고사를 의식하면서 공부할 때, 자, 태도가 같을까요? 달라집니다. 일단 내일 있을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일단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 집중이 높아지면 이해력도 높아지게 되고 또 집중력, 이해력이 높아지면 암기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있을 시험을 전제로 해서 현재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일 있을 모의고사 시험을 위해서 현재 정말 여기에 이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한 대비하는 거, 여기서 실력이 부쩍부쩍 향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의 어떤 능률성 면에서 이 모의고사에 성실하게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표가 제시가 되니까요. 그 진도표에 따라서 정말 내일 있을 모의고사가 진짜 그 경희공채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모의고사가 도대체 뭐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제가요, 모의고사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진도가, 하루 진도가 100페이지라면 제가 100페이지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상하게 100점이 안 나옵니다.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이걸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로서는 참 웃음이 나옵니다. 자, 반문하죠. 제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지금 학생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정독을 했다고 했고 그 100점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읽었을 때 내용을 다 압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예습했다고 해서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부분도 있고 사실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르는 부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발목 잡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능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철저하게 보완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실력이 향상되는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방법을 어떻게 찾죠? 가만히 그냥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나는 어떤 부분을 모를까? 하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이 모르는 부분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부분, 내가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거 내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원인을 알았어요. 틀린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것은 그냥 실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고 나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거, 이걸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예를 들어서 40문제를 봤는데 내가 뭐 10개 틀렸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 나의 약점과 나의 허점을 10개나 발견했기 때문이죠. 10개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TV를 우연히 보다가 그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만점자의 답이 저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그 문제 중심의 공부 방법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문제를 푸는데 오늘 뭐 5문제를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부분을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그 5개의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공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5개씩 100일이 지나면 자기는 500개의 약점을 찾아서 그걸 철저하게 보완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력 향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 정말 맞아요. 수능 전체 만점 받을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렉서디 모의고사가 바로 그겁니다.
하루에 10개 틀리면 10개의 허점이 발견된 거고 이게 100일 지나면은 1000개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실력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의고사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 내 실력을 들통나게 만드는 뭐 그런 존재를 인식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40문제 봤는데 40문제 다 틀렸다. 기뻐해야 됩니다. 야, 오늘은 나의 허점을 40개나 발견했어. 너무나 기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요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장 시험에서 공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자, 시험 당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 책으로 읽고 있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 해설을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읽는 요 내용이 시험 당일날 생각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생각날까요? 안 날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럼 생각 안 날 거라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공부 안 해도 당연히 생각 안 나고 공부해도 당연히 생각이 안 나면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암기의 중요성입니다. 암기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는 뭐 암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렉스스터디의 일정이 7순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7번 반복하자는 겁니다. 암기는 반복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7번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좀 안타깝게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까지 도서관 갑니다. 밤 11시에 나옵니다. 정말 성실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본서를 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독을 해 나갑니다. 이런 분들 암기했나요? 안 했죠? 읽기만 했어요. 근데 읽은 내용이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생각날까요? 대부분 안 납니다. 그 생각도 안 날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성실하긴 해요. 그러나 굉장히 비능률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렉스스터디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모의고사에 성실 응시를 해요. 그 시험 보고 나서 정답 맞춰보고 해설을 보면서 자기가 틀린 거, 내가 요거 틀렸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전혀 그 자료를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버립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자기가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이거 틀렸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기억이 6개월 이상 갑니까? 1년 갑니까? 안 가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한 달 지나면은 20% 정도도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반복에 의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허점을 발견했다면 이 허점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모의고사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3일 이때는 반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의 시간, 그러니까 암기의 시간으로 삼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3일 정도 시험이 없는 3일 정도를 이용해서 좋은 강의도 듣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허점을 발견했다면 이걸로 끝나서 안 되죠. 이 허점을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 하는 방법론을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의 합격기를 제가 언뜻 보다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형사법의 경우에 이제 핵심 기출 천재라고 제가 만든 교재가 있는데 10번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참 대단하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자기가 체크한 부분이 있겠죠.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10번이나 반복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수석 안 할 수가 없어요. 합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암기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도 요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솔직히 이때는 진짜 암기가 중요하죠. 이때는 공부 시간은
암기 시간만을 공부 시간이라고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는 그 공부는 절대로 쉬운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책만 읽고 있는 거, 그냥 문제 풀고 해설만 읽고 있는 거, 그러고 넘어가는 거, 그거 전혀 쉬운 공부 아닙니다. 왜? 암기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틀린 볼이 발견됐고 나의 허점이 발견됐다. 자, 이 녀석이 내 발목을 잡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암기,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설 부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겠다. 이런 각오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설명회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올해 문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석을 이토록 우리가 내년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렉스스터디에서 좋은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허점을 보완하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반복을 통해서 암기도 한다면 내년 시험 여러분 전부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뭐 세부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렉스터디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렉스터디 설명회를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